당신의 아이들을 끔찍하게 학대한 악마가 보석으로 풀려나 바로 우리 집 앞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그저 이사를 가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이 엄마는 도망치는 대신 30cm 부엌칼을 들고 그를 찾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잔혹한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지킨 영웅일까요? 이 사건은 2014년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채널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격적인 범죄 내용과 영국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실패로 인해 이 사건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사는 이전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과연 가해자는 정확히 누구였으며 대중들은 왜 그의 과거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여론이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사라 샌즈를 소개합니다. 사라는 32세의 싱글맘으로 5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4년 중반 사라는 가족과 함께 런던 동부 실버타운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과거나 이전에 살던 곳에 대해서는 대중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버타운으로의 이사는 그들의 삶이 영원히 바뀌기 불과 몇 달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라는 아이 아빠들의 지원 없이 지냈고 대신 국가와 어머니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는 아이들, 특히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막내 아들 셋인 브래들리, RP, 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자녀가 더 있었지만 그들은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의 중심인물은 아니었으며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12살로 맏형이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쌍둥이 동생들인 RP와 리를 돌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는 11살이었고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깊었습니다. RP는 브래들리보다 사려깊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웃들은 세 소년 모두 활기차고 항상 단지 내에서 남을 돕기를 좋아하며 또래 아이들처럼 함께 어울려 노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삶의 고난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들은 사라를 따뜻하고 친절하며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금방 사람들과 친해졌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언제나 발벗고 나섰습니다. 실버타운 단지 내에서 사라는 그곳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살피곤 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사람을 잘 믿었지만 2014년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실버타운은 샌즈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사한 단지는 놀이터와 초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동네였습니다. 사라와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이웃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이웃이 곧 그들의 삶에 친숙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같은 주택단지에 홀로 사는 77세의 은퇴자 마이클 플래스티드였습니다. 마이클은 단지 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같은 태도는 사라를 포함한 주민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사라는 이사 온 직후 그와 친구가 되었고 그를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운 노인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위해 자주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만든 요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나중에 정말 좋은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마이클의 이웃으로서의 지원에 고마워했습니다. 바쁜 싱글맘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는 연장자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든든했습니다. 마이클은 사실상 명예삼촌이 되었고 아이들도 그를 믹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라도 이웃들도 그에게서 어떤 불길한 기운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당국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가 충격적인 범죄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4년 가을, 마이클은 사라의 맏아들 브래들리에게 주말에 모퉁이 가게에서 신문을 정리하는 소일거리를 제안했습니다. 용돈을 벌고 싶어하는 어린 소년에게는 흥미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마이클을 신뢰했기에 브래들리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몇 차례 브래들리는 쌍둥이 동생인 RP와 리를 데리고 갔고 그들도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래들리는 갑자기 더 이상 마이클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평소와 다르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라는 3명의 어린 소년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브래들리가 기분 변화가 심해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털어놓게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쌍둥이들 역시 때때로 불안해 보였고 결국 마이클의 집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설마 끔찍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완전히 믿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말 사라는 이웃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실이 가족을 산산조각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의 쌍둥이 아들들이 마이클의 집에서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몇 주 동안 눈에 띄게 괴로워하던 브래들리 역시 결국 무너져 내리며 마이클이 자신도 학대했다고 어머니에게 밝혔습니다. 브래들리는 몸을 앞뒤로 흔들며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즉각적인 반응은 절망과 압도적인 죄책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그 기분을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끔찍해요. 그 죄책감, 고통, 엄청난 수치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그게 저를 산채로 잡아먹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마이클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안으로 들였고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정확히 옳은 일을 했고 즉시 경찰에 연락해 마이클의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마이클을 그의 집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런던 동부의 스네어스브룩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는 2014년 11월 중순에 첫 법정 출두를 했습니다. 심리 도중 그에 대한 혐의가 공식적으로 낭독되었고 재판 날짜는 2015년 2월로 잡혔습니다. 마이클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에서 싸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마이클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궁을 당했을 때 그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지어냈으며 자신은 완전히 결백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이클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매우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24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방금 기소된 것과 유사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1980년대에 그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80년대 후반에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르는 연쇄범죄로 징역 6년을 복역했습니다. 마이클의 끔찍한 과거를 조사하며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그의 본명이 사실 로빈 몰트라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1년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그는 마이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새로운 지역사회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허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전과 기록과 새로운 피해자들, 그리고 그가 공원과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은 재판 때까지 마이클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가장 합리적인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마이클의 고령과 악화되는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오랜 유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번 혐의가 논의되기 전까지 그가 거의 20년 동안 새로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마이클의 무죄 추정 원칙과 혐의에 대한 그의 단호한 부인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혐의들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판사를 설득하여 마이클의 보석을 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마이클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다가올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법원을 안심시켰습니다. 법원은 마이클에게 18세 미만과의 어떠한 접촉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몇 가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이클에게 거주지를 옮기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런던 동부의 임대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3건의 혐의를 더 받고 있는 77세의 피의자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되는 아이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라와 아이들은 그가 체포된 후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믿었고 법원이 이 포식자를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포 후 그들은 재판 전 심리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완전히 배신당했다고 느꼈고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경찰에게 여러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를 왜 집에 돌려보내는 거죠? 라고 물으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당국이 가족과 다른 지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브래들리에게 그 공포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마이클의 집이 자신들의 집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창문을 열면 길 건너편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바로 볼 수 있었다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의 삶은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던 사라는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당국은 안전을 위해 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라는 그들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아들들을 데리고 꽤 떨어진 곳에 있는 친정어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주는 가족 전체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집을 잃었고 사라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깨질 듯한 안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아파트 환경은 몹시 비좁았습니다. 브래들리는 나중에 가족 모두가 침실 하나에 모여 있어 사생활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소년들은 거실에서 함께 잤고 두려움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라의 어머니는 손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한편 사라 자신도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마이클이 여전히 자유롭게 바로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녀가 이사해야 했을까요? 왜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되었을까요? 하루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나중에 경찰이 처음 개입한 이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이 그들 모두를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별다른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마이클이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당시의 절박함과 좌절감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아이들이 법정에서 학대자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라의 아이들은 신경쇠약과 공황 발작을 겪었고 다가오는 재판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결코 법정에 서지 못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사라는 어머니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실버타운에 있던 예전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초저녁 사라는 어머니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나중에 경찰과 기자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엄청난 감정을 감당하기 위해 와인 2병이나 브랜디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슬픔, 죄책감, 두려움에 압도되어 정서적 위기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사진을 쳐다보며 집안은 서성거렸고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사라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에게서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든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백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든 12인치 부엌칼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 그녀는 런던 동부의 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CCTV에는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이웃 단지에 있는 마이클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하고 아들들을 괴롭혔던 그 남자의 눈을 마주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클이 문을 열자 그녀는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가 그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라의 말에 따르면 가면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비웃으며 거만한 태도로 그녀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라는 나중에 그 순간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공포, 분노, 혐오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를 잡거나 밀치려는 듯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라는 오른손을 마이클에게 뻗었고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달려들자 그녀는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황과 분노 상태에서 그를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방어하려다 가슴과 손 등 주로 8군데를 찔렸습니다. 공격은 갑작스럽고 맹렬했으며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거실에서 아파트 복도로 기어나왔으나 결국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편 사라는 칼을 든 채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CCTV에는 그녀가 단지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눈에 띄게 떨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녀는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이클의 피를 뒤집어 쓰고 칼을 소지한 채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녀가 마이크를 죽였다고 자백할 때 흥분한 상태로 떨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가 그를 처리했어요. 내가 그를 찔렀어요. 라고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피 웅덩이 속에 죽어있는 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사라가 구금되어 있는 경찰서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에게 그가 죽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은 해를 못 끼치잖아, 안 그래? 이는 그가 더 이상 어떤 아이들도 해칠 수 없음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후 사라 샌즈는 체포되어 마이크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몇 가지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즉각적인 자백, 현장으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전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물론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12인치 부엌칼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의학 증거는 피 묻은 그녀의 옷과 마이클의 아파트 내부 모두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일관되게 마이클을 찔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7월 런던 중앙형사법원인 올드베일리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중 법원은 마이클의 아파트에서 대치하기까지의 과정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사라 샌즈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대에 섰고 사건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저녁 마이클에게 접근하기로 한 결정은 그가 아이들에게 한 짓을 알게 된 후의 절박함과 정서적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마이클을 설득해 자백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법원은 마이클이 대면했을 때 혐의를 부인하고 조롱했으며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는 그의 반응 때문에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검찰은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는 계획적이었으며 보복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은 배심원단은 살인 혐의를 기각하고 대신 과실치사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사라가 그의 행동에 자극받아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여 마이클을 불법적으로 살해했다고 결론지으며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5년 9월 사라 샌즈는 올드베일리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을 예외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 또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살인이 냉혹한 자경단식 살인이 아니라 강력한 감정적 도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형을 선고하면서 판사는 복수살인의 정당화에 대해 경고하며 개인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사라에게 유리한 몇 가지 참적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기로 한 결정, 즉각적이고 완전한 자백, 수사에 대한 협조, 그리고 구금된 후 보인 진심 어린 반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과 사건이 그녀의 정신 상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량은 종종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치명적인 흉기 범죄의 일반적인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판사는 원래 형량을 7년으로 고려했으나 상당한 감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마이클의 재판 전 절차의 실패에 대해 언급하며 보석 결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형량은 영국 검찰총장에 의해 검토되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월 형사항소법원의 고위 판사 패널은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패널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몇 가지 가중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라 샌즈가 집을 나서기 전 부엌칼로 무장했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시사했습니다. 패널은 또한 공격 후 의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점과 마이클을 죽도록 내버려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들의 견해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범죄를 더 심각한 범죄의 과실치사에 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출연 6개월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사라 샌즈는 항소 심리 중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정된 형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악몽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으며 7년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량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영국 대중의 많은 부분을 사법 시스템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는 약 4년을 복역한 후 2018년 8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HMP 홀로웨이와 나중에 HMP 브론즈퓨드에서 복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죄책감과 싸웠고 때때로 끔찍한 생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10대 중후반이 된 아이들과 재회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탔고 부모의 복수, 형사사법 정의, 그리고 시스템적 실패의 결과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여론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부모들은 사라를 절박하면서 행동한 어머니로 보았고 그녀의 행동을 보호적이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무엇이든 개인이 법을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 도덕성,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사라가 석방된 후 그녀의 세 아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BBC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소년들은 각자 자신들이 겪은 일의 지속적인 영향과 그 뒤따른 사건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자신을 해친 남자 바로 맞은편에 사는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매일 마이클의 집을 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끊임없는 공포의 원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알피는 마이클이 제대로 수감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소년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마이클이 다시는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 겪은 어머니와의 이별과 같은 정서적 혼란도 인정했습니다.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준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석방 후 가진 나중의 인터뷰에서 사라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지만 마이클이 더 이상 다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였고 책임을 지도록 교육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마이클이 끔찍한 범죄 기록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이름을 바꿨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사라는 알려진 범죄자들이 법적 계명을 통해 과거를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분을 변경할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무부는 2021년 허점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샌즈는 법적 개혁을 위해 계속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같은 사람은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 샌즈의 사건은 시스템이 한 가족을 어떻게 실패로 몰아넣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이고 복잡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온 한 싱글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이웃이 유명하고 뒤틀린 학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고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